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무 복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파면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분은 나는 탄핵되든 말든 내 인생과는 상관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상관없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길래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윤은 고집이 세, 김건희 여사 싫어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저는 별로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관심은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문제가 된 법적 쟁점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3부로 나누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1부는 윤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예정인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마지막 영상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분석하면서 그 정당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음모론과 단순 추측을 지향하고 실제로 문제가 된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먼저 계엄령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근거가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하고 국회가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계엄령은 계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비계엄은 치안과 관련된 계엄이고 비상계엄은 행정이나 사법 기능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엄 자체가 무슨 불법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엄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상계엄 타임라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담화문 내용입니다.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임명을 했고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포고령에는 정치활동을 금하거나 파업 중인 의료인들의 복귀를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하여 국회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후 계엄군도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내 경찰과 시민, 국회 관련자들, 군인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기령 의원은 계엄군으로부터 총을 빼앗으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입구에서는 경찰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였고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계엄 해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었고 가결 즉시 계엄군은 국회에서 철수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고 새벽 5시 국무회의를 한 후에 계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 의결까지 약 155분이 소요되었고 계엄령이 유지된 시간은 총 7시간가량이었습니다. 차후 밝혀진 점은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에도 진입하였다는 사실인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선관위에도 계엄군을 투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의 전체 타임라인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소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입건되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도 발의되었습니다. 계엄군이 당시 실탄을 장전했다,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등의 뉴스들이 탄핵소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하여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윤통이 술 취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하여 선포했다. 북한군 남침 조작을 시도했다는 등의 믿기 힘든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엄 나흘 만에 실시된 위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하여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탄핵을 될 때까지 매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새로운 정보들이 밝혀졌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기회에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국회 표결 시 150명이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진술들이 트리거가 되어 2024년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200표가 넘어 가결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이른바 내란수괴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하는 죄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만 있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형법 제91조에서는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것, 즉 국가의 일부를 무단으로 차지해서 지배하는 것. 두 번째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즉 법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애는 것. 마지막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입니다. 국헌문란에 대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를 난폭하게 진압하는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는 국헌문란 중 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기관 권능행사의 불가능에 대하여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능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내란죄로 입건된 경우이므로 불소추 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구속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실적을 챙기겠다고 하는 밥그릇 다툼이겠지요. 결국 다툼 끝에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고 경찰도 수사관을 파견하여 공수처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이 수사권 다툼을 정리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주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검찰과 경찰이 양보한 모양새로 보도가 되었는데 다른 누군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로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행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중앙행정기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기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검찰 견제기관이고, 현재 처장은 오동훈 공수처장이며 약 15명 정도의 검사가 있는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공직자의 비리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수사권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2조에 따르면 형법 122조 내지 133조 등 수사할 수 있는 죄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였으니 공수처도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수처가 자기들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는 이 직권남용과 다 관련 사건이므로 윤 대통령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직권남용을 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죄만 문제되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별도의 조사 없이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청구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발부한 판사는 이순영 판사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하여 발부받았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한 범죄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범죄지, 증거소재지, 피의자 주소지가 모두 용산구이므로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배제된다는 조항이 적시되었습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대통령이 당시 있던 한남동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판사가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국회의원처럼 입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적용 여부를 판사가 정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고, 실제로도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관저 앞에 스크럼을 짜고 시위를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2차 체포영장도 발부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신한미 판사가 발부해 주었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 조항도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기동대 3,0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3,000명을 동원하고 공수처와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당시 심지어 공수처장에서 55경 비단장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수비하는 기관은 경호처와 55경 비단이라는 군부대인데 공수처가 55경 비단장으로부터 자신들이 관저를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55경 비단장 도장이 찍힌 출입허가 서류를 경호처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 서류가 일단 군대에서 쓰는 문서 양식 자체가 아니었을 뿐더러 심지어 경비단장 도장이 찍힌 부분을 자른 후 새로운 서류에 풀로 붙인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5경 비단장이 도장 찍은 서류를 잘라서 자체적으로 위조한 출입허가 서류에 옮겨 붙인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관저 앞에 시민과 경찰이 약간 충돌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하여 스스로 관저에서 나와 체포영장에 응하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서부지법은 2025년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당시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발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간단한 영장 사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가 영장 발부 사유 전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영장을 띡 발부한 것은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고 윤 대통령에게 실제로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공수처가 각종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즉,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이른바 법원 쇼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압수수색 영장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토지관할이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서부지법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같은 서울 내의 법원끼리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가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이 났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파견 직원이 답변한 것이라는 이상한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수사 개시하고 영장까지 청구했던 그 법원에 영장 청구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청구해야지 영장이 기각된다고 법원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사 행태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공수처의 영장 은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는 왜 서부지법을 고집하는 걸까요? 확인 결과 오동훈 공수처장과 정계선 당시 서부지방법원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에다가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 활동을 함께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사조직입니다. 이 모임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밝히는 것처럼 재판 과정 또는 사법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법원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할 판사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하여 2차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신한미, 차은경 판사 모두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장은 자신과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즐비한 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하여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결국 중앙지검에 송치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서부지법에 관할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구속기간 도과 등의 문제도 있으나 결정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상 위법 체포 구금을 하였다는 사실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드러났고 다행히 중앙지법의 지기현 판사가 이러한 불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검이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지 고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일반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다면 구속 취소의 집행이 정지되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선례가 있으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속 취소도 즉시항고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속 사유가 유지된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인데 구속 사유가 소멸하여 석방하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결국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석방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구속 사유 소멸로 구속 취소되고도 하루 더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3번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 권능행사 불가능의 의미는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 권능행사 기능이 상당기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엄령 선포 시각이 평일 밤 10시 반이었고 선포 후 70분이나 지난 시각에야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였으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이 30분간 허용되었고 국회 강제 해산 시도도 없었으며 본회의가 금세 열려 계엄 해제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상당기간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영상 2부에서 살펴보겠으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흔들렸습니다. 먼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의 증거로 제출한 메모가 실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메모였다거나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등이 객관적 증거와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김현태 707단장이 국회 단전 지시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곽종근 특정사령관도 단어를 계속 바꾸거나 지시를 받았다가 아닌 이해했다 등 주관적인 어휘로 진술하는 등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국조 특위나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헌법재판 파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대통령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고나 기밀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선포가 부당했는지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하여 법원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윤통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윤 대통령은 무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형사 절차를 요약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야당,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보도한 출처불명의 정치인 체포 및 국회 기능 방해 시도 내용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수사권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에서 컨트롤하기 쉬운 공수처에 수사 전담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한 우리법연구의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하여 체포 구속을 시켰으며 중앙지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아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처벌 여부는 공판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 여부를 따져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이 될 예정이고 아마 좋게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컨대 향후 수사, 구금, 기소 과정이 정당하였는지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려는 자들이 야합하여 한내란몰이이며 만약 그러하다면 이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1부 마치겠고 2부에서는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